정부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13만 가구를 추가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강남 알짜 부지에 4,800가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올해 4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2달 연속 급증하며 이달에만 2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13만 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발굴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해 13만 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서울 권역에서만 26만 호 이상의 공급이 추진되는 겁니다. 정부는 앞서 용산 정비창 등이 포함된 7만 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 청약 제도를 활용해 6만 호가량의 공급 시점을 앞당긴다고도 밝혔습니다. 6.17, 7.10 대책에서는 수요 관리 및 억제를 강조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미래주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에는 예상대로 태릉 골프장이 포함됐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98% 이상을 차지해 보존 가치가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적률과 층수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3기 신도시나 기존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약 2만 4천 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8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1만 호까지 주택이 들어서도록 합니다. 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에 한해서는 고밀 개발을 허용합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까지는 기부 체납으로 공공에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의 93개 사업장 26만 호 가운데 약 20%가량이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통해 5만 호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분양주택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또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 호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 개발로 공급하는 주택은 태릉 골프장 부지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3만 3천 가구입니다.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또 유휴 부지 등을 최대한 끌어모아 신규 택지로 공급한다는 보관인데요.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만 3천 가구.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 부지, 미매각 부지 등이 활용됩니다. 저희용 유휴 부지나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도 활성화해 2030 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4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또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지방 조달청 부지에는 1,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소초동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로 3,000가구 주택이 공급됩니다. 강남권 금싸라기 땅에 4,8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LH와 SH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는 4,500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와 SH 마곡 미매각 부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입니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과 면목 행정타운, 구로 시립도서관, 퇴계로 우체국 등이 개발됩니다. 이외에도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인근에 있는 캠프킨 부지도 택지로 개발해 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캠프킨 부지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반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또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 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선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 대책, 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처럼 공공사업자만 할 수 있던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뒤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는 도심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 영역의 용도 전환을 통해 2,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 등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돼야 합니다. 또 10년 이상 의무 임대,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여준 셈인데요. 업계에선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8사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많아요. 10만 호 공급 예상됐는데 2배 이상이 지금 나온 겁니다. 강화된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 모두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각종 규제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함께 발표해 왔지만 물량이 더 공급돼야 한다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늘 8사 공급 대책을 전격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공급 물량만 지금 13만 2천 호 정도입니다. 이게 공급 물량이 충분한 건가요? 예, 우선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전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8사 대책은 정부가 확실히 주택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면 즉각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방침이 앞으로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H나 SH가 참여하는 공공 참여형 개발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민간에서 얼마만큼 참여가 이뤄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또 이번 대책은 상당수 공공임대와 분양에만 집중돼 있어 집값 안정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패닉 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지금 2023년 물량을 기다리면서 이제 대기 수요로 돌아서는 데는 아무래도 현재 과열 국면을 이제 잠재우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고요.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기존 주택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지금 신축으로 분양하는 부분에서의 수요 충족은 좀 어려워요. 이번 공급 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들은 좋은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관심을 끌고 있는 태릉 골프장과 서울의료원, 용산 정비창 등 좋은 입지에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주민 반발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을 경우 시장에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사업 참여도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번 대책으로 결국엔 급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 물량이 곧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만으로 당장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효과가 나타날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앞으로 2,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실입주가 이뤄지게 된다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장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무리하게 집장만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당분간 대기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라 2, 3년 뒤를 목표로 조금 더 무주택 기간을 늘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정부의 추가 규제나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시장은 조금씩 차분해지는 반면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대기 상태로 있다 보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국회를 모두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됩니까? 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본격 시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오늘 국회를 통과해 임대차 3법 개정이 완성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나왔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 관계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수적인 우위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해 향후 시장의 분위기에 따른 책임론이 또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을 통해 전월세 걱정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 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8사 주택 공급 대책 발표됐습니다. 임대차 3법 국회 모두 통과한 거고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들이 모두 시장에 지금 나온 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는 시각과 함께 아직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조금 더 뜨거워질지 아니면 점차 차분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올해 4월 이후 4억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4.8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월부터 3월에는 1%대로 올라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월에 다시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엔 마이너스, 또 6월에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저물가가 이어지는 데 대해 고교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 등 무상교육 정책 요인과 국제유가의 하락, 도시가스 가격의 인하, 또 외식 물가 상승폭 둔화 등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2달 연속 급증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또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20조 1,992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6,760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증가세를 기록한 6월에 이어 2달 연속 급증세를 보인 겁니다. 이들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세를 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됐던 3월에 전월의 2배인 2조 2,4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월엔 4,975억 원을 크게 줄어들었지만 다시 5월 1조 689억 원, 6월엔 2조 8,374억 원으로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 구매 수요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정부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끌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험금의 빠른 지급과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50%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용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 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와 사고 상담을 위한 상시 지원반이 마련됩니다. 금융기관은 피해 복구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례 보증을 확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은 3억 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들도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하나은행은 개인 사업자의 업체당 5억 원 이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장이 새롭게 열립니다.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 영역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는 기존 국제회사기구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액화 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충전 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과 선박을 이용한 방식, 탱크를 이용한 방식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진출이 쉽도록 최소한의 기본시설 기준과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사업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 시 신고 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 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진입장벽과 가격 규제 완화로 LNG 벙커링 시장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기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또 생태계 파괴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우리 후손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지구 기온은 심각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맹글로브 파괴 등 산업화나 관광 산업을 위해 파괴하는 자연은 이익을 없는 가치보다 몇 배 이상의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쪽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 파괴 심하다고 하는데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고요? 네, 먼저 오래된 미래의 저자입니다. 환경운동가인데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스베리 호지의 말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비로 얼마나 많은 자연이 죽어가는지, 부유한 도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구촌 너머의 다른 사회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대도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저는 이런 헬레나 노르베리 호주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너무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연구단체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매년 1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액수는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위권인데요. 네. 12조 원이면 진짜 큰 건데 이 어떤 기관이 근데 연구한 겁니까? 국제자연보전기관이죠. 네. WWF가 연구한 것으로 이 내용은 올해 2월에 발표한 보고서 지구의 미래에 나온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생태계 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세계 총생산 중 최소 570조 원, 2050년까지 총 약 1경 1,7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지구의 미래에서 발표한 내용은 환경 피해 비용을 경제학 모델을 활용을 해서 분석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140개국을 경제적 모델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왔는데요. 세계 자연기금을 비롯해서 환경학자, 경제학자,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 소개해 주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말처럼 부유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라져가는 자연은 좀 엄청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 보고서의 저자들은 현재와 같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자연 자원이 소비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현상으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강화, 수포 태풍, 가뭄, 물 부족, 동식물종 멸종 등을 꼽았는데요. 이의 영향으로 향후 3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 홍수와 태풍,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매년 약 37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할 자연의 탄소 저장력 상실로 인한 피해액도 약 150조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벌을 비롯한 수분곤충의 개체수 감소로 18조 원, 농업용수 부족으로 23조 원, 산림 생태계 파괴로 90조 원이나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다라고 액수만 들어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까 7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예요? 이게 이제 세계 자연기금 보고서에서는 말이죠. 예.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를 미국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연간 GDP 손실액이 연간 한 10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봤고요. 일본이 두 번째로 이게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 태풍이나 홍수, 폭염 피해가 크다 보니까 매년 96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가 영국으로 24조 1천억 원, 그 다음이 인도와 호주가 약 24조 원, 그리고 브라질이 17조 원 순이었고요. 우리나라가 7번째로 매년 12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본 것이죠. 예. 올해 우리나라 GDP가 세계 12위지 않습니까? 예. 이걸 고려한다면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액은 GDP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보고서의 저자들은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대신에 생물 다양성과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진행된다면 매년 전 세계가 588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자연 보호를 윤리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각도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도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환경 파괴가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K웨더 반기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